네, 5회차 테스트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휘부터 보죠. 청양잎이 있고 녹사이가 있네요. 청양잎은 갓 같은 것을 이제 말하는 거고, 녹사이는 우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선시대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사극 같은 거 보시면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쓰기보다는 이렇게 어깨에 지푸라기 같은 걸로 만든 것을 어깨에 이렇게 걸치고, 그리고 이제 비가 올 때 돌아다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녹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청양잎 녹사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청하고 녹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푸른색을 나타내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사극에서 볼 때는 누런 이제 지푸라기 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라면 여름에 이제 풀 같은 걸 잘라서 그걸로 이제 엮어서 만든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소박한 옷차림 같은 것들을 나타낼 때 이 표현을 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휘를 보면 물, 불, 풀이 있는데, 이게 이제 현대국어에 와서는 물과 불과 풀입니다. 그래서 국어학적으로는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원순 모음어가 돼서 입술소리 미음, 비읍, 피읍과 같은 입술소리 밑에 있던 의가 원순 모음어가 돼서 우로 바뀌어서 물불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예문에 푸른 어이하여 푸른 한듯 누르나니 했을 때 이제 풀이겠죠. 풀. 그리고 두 번째 예문에서도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인가 해서 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오늘날의 물이겠죠. 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휘가 원순 모음화 되어서 바뀌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어를 보시면 시비가 나오는데, 이 시비가 이제 곧잘 나옵니다. 첫 번째 시비 한자를 좀 잘 봐주시고요. 첫 번째 시비는 이게 살인문입니다. 살인문이 뭐냐 하면 초가집, 여러분들이 초가집 보시면 초가집의 대문이 살인문입니다. 살인문. 우리 초가집 같은 경우는 울타리를 이 담을 가느다란 나무들을 엮어서 울타리를 만들고 대문도 이제 그걸로 만든단 말이죠. 그런 것이 이제 살인문, 한자어로 하면 시비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고전 시가에 보면 강호한정가의 시적 화자들이 거의 사는 집이 초가집이고, 그래서 이 시비 얘기를 곧잘 합니다. 그래서 시비라고 나올 때도 있고 살인문이라고 나올 때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비는 이게 이제 옳다 그르다인데, 옳다 그르다를 다툰다. 그래서 이제 다툼이 되면 다툼. 우리가 이제 소위 시비 걸지 마 할 때 그 시비가 요 시비가 되겠습니다. 예문을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 시비를 열지 마라. 날 찾으리 뉘 이시리 그랬습니다. 시비를, 살인문 열지 말아라. 날 찾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럼 내가 자연 속에 있으면서 초가집 지어놓고 자연 속에서 시비를 열지 말아라고 하는 건 속세와 나 사이에 시비를 두고 속세로 통하는 그 문을 열지 않겠다. 뭐 이런 시적 화자의 어떤 삶의 태도를 드러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예문에서는 늘 시비하는 소리 귀에 들릴세라 라고 했는데, 채치원이 쓴 제가야산 독서당입니다. 채치원이 신라시대에 이제 당나라 유학까지 하고 온 천재인데, 이 사람이 육두품이다 보니까 정치를 하는데 정계에 나갔지만 크게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글솜씨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라라는 변방에 있는 어떤 작은 나라에서 온 사람이다 라고 해서 쓰임을 받지 못하고, 신라로 돌아와서도 쓰임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가야산에 들어가서 이제 작은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살면서 글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야산 독서당, 가야산에 있는 독서당에서 시를 읊는다. 그래서 제가야산 독서당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시비하는 소리, 세상의 속세에 다투는 소리 귀에 들릴세라.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물소리를 가야산 주변에다가 둘러쳐서 세상에 시비하는 소리 듣지 않는다. 뭐 이런 시입니다. 이런 시인데, 거기서 시비하는 소리는 세상에 다투는 소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나 더 기억할 건 뭐냐 하면 들릴세라에서 리을세라가 나오는데, 이 리을세라도 되게 곧잘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리을세라는 뭐뭐 할까 두렵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늘 시비하는 소리, 다투는 소리 귀에 들릴까 두려워 내가 물로 산 주변을 둘러쳤다. 이런 시의 내용이 이제 전개가 되는 시입니다. 자, 그 다음 시어를 보시면 실소리 나오는데, 귀뚜라미입니다. 귀뚜라미.
자, 귀뚜라미는 문학작품에서 보면 가을에 우는 그 곤충이 되겠고요. 귀뚜라미가 가을 밤에 울게 되면 약간 애상적 정서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실솔 내지 귀뚜라미가 문학작품에 나오면 가을의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는 애상적 정서를 환기한다, 청각적 심상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예문에 보시면 님 그린 상사몽이, 님을 그리워하는 내 상사의 꿈이 실소리 넋이되어, 귀뚜라미의 넋이되어 님에게 가고 싶다, 뭐 이런 시가 되겠죠. 다음 시어를 보겠습니다. 자, 진대는요, 이게 질퍽질퍽한데 진 곳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요 시에서는 진대 마른데 가리지 말고, 젖어있는 땅이나 말라있는 땅이나 가리지 않고 내가 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밟고 간다, 뭐 이런 구절에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제 정읍사에서도 진대라는 곳이 나오는, 정읍사에서 나오는 진대는요, 이게 이제 밤에 야행을 밤에 이제 어디 가는 거죠. 밤에 어디 간 남편을 이제 걱정하는 부분인데, 진대가 이제 물웅덩이 같이 이렇게 물기가 있는데 밤에 길을 가다가 그런데 잘못 보면 다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에서는 위험한 곳 이렇게 이제 의미를 하기도 하고, 정읍사에서 진 곳은 또 이제 다른 여인을 나타낼 때 이제 비유적으로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진 곳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사창, 옥창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창은 뭐냐 하면 비단을 발라서 만든 창문이 되겠고요. 여인들의 창문이 됩니다. 그래서 사창과 옥창은 여인의 방에 있는 창문을 가리키고요. 이게 대유법으로 쓰였다라고 한다면 여인의 방 전체를 여인의 방의 일부인 사창과 옥창으로 표현했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창, 옥창은 여인의 방의 창문 이렇게 알아두시고, 혹은 대유법으로 여인의 방 전체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규방은 이제 여인의 방을 나타낼 때 그냥 규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창, 옥창, 규방, 여인의 방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문에 제 혼자 울어내어 사창 여인잠을 살뜰히도 깨운다 그러면 여인의 방에 여인잠을 알뜰하게도 깨운다라는 건데, 잠이 여위였다라는 얘기는 잠을 많이 자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나마 잠을 자지 못하다가 잠깐 자는 잠조차도 깨우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어는 이제 벽계수가 나왔는데요. 푸른 시냇물을 가리킵니다. 이 벽자가 이제 푸르다라는 뜻이고요. 개자가 시냇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황진이 시조에 보면 청산리 벽계수야 수위감을 자랑 마라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청산리의 벽계수 푸른 시냇물아, 푸른 산 속에 푸른 시냇물아 쉽게 가는 것을 자랑 말하라.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고, 이 황진이 시조에서는 벽계수가 푸른 시냇물이면서 동시에 벽계수라는 인물을 가리켜서 중의적인 표현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 벽계수라는 건 황진이 시조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이제 곧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 시어는 이제 가람인데, 가람은 강을 나타냅니다. 우리 이제 학원 옆에 한가람고등학교가 있는데, 한가람고등학교는 한강고등학교를 이제 순우리말로 가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가람은 강입니다. 예문에 보시면 가람이 파라나니 새 더욱 해오 그러면 강이 푸르니 새가 더욱 시다, 이런 이제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 시어는 이제 따라고 되어 있는데 시옷 디귿이 되어 있는데, 저 시옷 디귿은 요런 이제 고전시가에서 읽을 때 시옷 디귿으로 나와 있으면 뒤에 있는 디귿을 기준으로 된 소리로 읽어서 따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고, 따는 오늘날의 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문에 보시면 하늘과 땅과는 일야에 떴도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 하늘하고 땅 같은 경우에는 히읗 종성체언이라 그래서 뒤에 히읗이 이렇게 붙어 있다가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왔을 때 뒤에 이제 히읗이 나타나서 연철돼서 뒤에 쓰이거나, 여기처럼 과거뒤에서 나오면 축약이 돼서 키읔으로 바뀌어서 하늘과 땅과 이런 식으로 이제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갓은 끝을 나타냅니다. 이제 가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갓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 끝입니다. 끝. 그래서
갓없은 지는 나뭇잎은, 끝이 없이 지는 나뭇잎은 소소히 나리고, 이렇게 이제 읽으시면 되겠고, 이제 그냥 가라고 읽으셔도 됩니다. 가라고 나올 때도 있고, 우리가 이제 하늘가 그러면 하늘 끝이면은 하늘과 지평선이 만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물가 그러면 이제 물가의 끝, 뭐 해안가 그러면 해안의 끝, 이제 육지와 해안이 만나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가없는, 끝없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표현 방법을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표현 방법은 인용법인데, 그냥 이제 누군가가 한 말을 인용해서 문장 속에 집어넣으면 인용법이 되겠죠. 예문에 보시면, 그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했다. 이런 것들을 인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꾸법은 이제 고전시가 같은 데서 이제 수시로 나오고, 현대시에서도 곧잘 나오는 거라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데, 또 워낙 쉬운 거라서, 대꾸법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틀리면 안 되고, 그러나 이제 시험에는 수시로 나오니까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대꾸법은 구절이 대응된다 그래서 대꾸법이기 때문에 유사한 문장 구조, 유사한 어세가 문장이 두 개가 나와서 짝을 이루면 그게 대꾸법입니다. 예문에 보시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래서 낱말은 새가 듣고라는 문장과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문장이 대꾸를 이루죠. 이런 게 대꾸법이에요. 그 다음 예문에도 범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게 대꾸법입니다. 이게 뭐를 주의해야 되냐 하면 대꾸는 구절이 대응되는 거라서 두 개의 유사한 문장이 딱 대응됐을 때 대꾸법인데, 우리가 유사한 문장이 3개 이상 나오게 되면 그거는 이제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 유사한 문장구조 반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대꾸법이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꾸법과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꾸법은 2개의 문장이 대응된다는 거. 근데 이제 대꾸법은 2개의 문장이 대응되다 보니까 대꾸법을 보고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이라고 말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대꾸법이면서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반대로 유사한 문장 3개가 나왔을 때는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대꾸법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표현 방법은 반어법인데요. 요 다음에 나오는 역설법과 반어법은 항상 묶어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하시고요. 반어법은 문장 자체에 모순은 없으나 화자가 본인이 하고자 하는 표현과 반대로 표현하는 게 반어법이고요. 역설법은 문장 자체에 모순이 있습니다. 모순이 있는 것이 이제 역설법. 그 모순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의미를 나타내는 게 역설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항상 이 두 표현 방법이 같이 나옵니다. 본문에서 둘 중에 하나의 표현 방법이 나와서 그것에 유사한 표현 방법이 쓰인 것 이렇게 묶였을 때 선택지에 나오는 예문들에 보면 반어법과 역설법들이 막 섞여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같이 항상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예문을 좀 봅시다. 반어법 첫 번째 예문,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닌 눈물을 흘리오리다. 자, 이별 상황인데 내가 죽어도 아닌 눈물을 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 반대로 표현한 거 반어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문, 먼 훗날 당신이 해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어노라. 자, 이별을 하고 그러면서 이별하는 상황에서 내가 잊었노라라고 이제 이 시에 보면 먼 후일이라는 시에 보면 계속 매 연마다 잊었노라를 반복합니다. 근데 이별하는 상황에서 상대방한테 잊었노라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을 한다는 건 못 잊는다는 말이죠. 그걸 잊었노라 하고 있으니까 반어법이에요. 세 번째 예문의 신경님의 농문은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신경님이 이제 그 산업화 도시화,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한창 진행될 때에 산업화 도시화로부터 소외된 농촌의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을 시로 많이 읊었고요. 이 신경님의 농문은 그런 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데 돈이 되지 않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 이 시인데, 시를 보시면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이게 이제 지금 농촌이 처한 현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거죠.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옆편네에게나 맡겨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와 돌 때, 쇠전은 소를 사고 파는 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를 거쳐서 도수장, 그렇게 사고 판 소들을 도축하는, 이제 잡아서 고기로 만드는 곳이 되겠죠. 거기 앞에 와서 돌 때, 사진은 쇠전을 거쳐서 도수장을 돈다는 것 자체가 소를
예전에 이제 농촌 사회에서는 소는 농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 정말로 이제 큰 잔치가 있어서 잡는 것이 아니라면, 정말 부잣집에서 큰 잔치가 있어서 잡는 게 아니라면 소를 잡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소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했던 소를 사고 팔아서 도수장에서 고기로 바꾼다라는 건 농촌의 현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도시의 어떤 발전, 산업화와 도시화되는 현실 속에서 농촌이 그렇게 희생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건데, 그 세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신난단 말이죠. 근데 신날 리가 없죠. 그래서 요거는 반어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른 측면에서는 힘든 상황에서 막 이렇게 신나게 뺑가리를 치고 이러면서 농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역설적인 거죠. 그래서 역설적 상황에서 일어나는 반어법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는 보면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인데요. 내 그대를 생각하면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니. 자, 시가 내가 그대를 생각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이 이제 드러나는 건데, 그렇다면 이거를 시로 이렇게 읊을 정도면 내가 당신을 생각하는 건 굉장히 이제 큰 거죠. 항상 당신을 생각하고 있고, 당신은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사소한 일이다 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반어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설법 보죠. 역설법은 표현 자체에 모순이 있는 건데, 사실 역설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모순 형용이 있고 모순 어법이 있는데, 모순 어법은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거, 그게 이제 모순 어법이고요. 모순 형용은 두 가지의 이미지가 이제 충돌되는 거예요. 두 가지 이미지를 제시해 줄 건데, 그게 서로 충돌이 돼서 모순적이다라는 게 모순 형용인데, 한번 시를 봅시다. 자, 첫 번째 시에 보니까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 고와서 서러우라. 자, 곱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이미지와 서럽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서로 충돌되겠죠. 모순 형용이고요. 자, 그 다음 시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이육사의 절정인데 굉장히 유명하고 역설법 나올 때 항상 나오는 건데, 강철로 된 무지개가, 강철이 갖고 있는 이미지와 무지개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서로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모순 형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강철은 무겁고 차갑고 단단한 이미지, 무지개는 가볍고 환하고 밝은 이미지. 그래서 요것이 역설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시를 보니까 님은 떠났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역설법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인데,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죠. 자, 님이 떠났습니다. 그럼 간 거예요. 근데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안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건 모순 어법입니다. 모순 어법이고요. 님은 갔지만 떠났지만 님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지는 내 옆에 같이 함께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역설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처럼 이라는 다음 작품이 있는데, 윤동주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건데, 얘는 괴롭다라는 표현과 행복하다라는 표현이 서로 모순적이겠죠. 그쵸? 그래서 모순 형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거 보면 모란이 피기까지는 마지막 구절에 찬란한 슬픔의 봄,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 찬란하다와 슬픔이 이미지가 서로 충돌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모순 형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략법인데요. 자, 생략법은 우리가 말을 하다가 다 말을 하지 않고 이제 생략하는 경우, 그리고 언뜻 보면 말을 다 한 것 같은데 점점점 뒤에다 붙여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인데, 빈 가지에 바구니 걸어놓고 내 소녀 어디 갔느뇨? 점점점 이런 거라든지, 왜 먹지를 못하니 점점점,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점점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을 하지 못하는 거죠. 생략법 쓰면 뭐가 생기냐? 여운이 생깁니다. 여운이 생긴다. 우리가 왜 앞에서 도치법을 써도 여운이 생긴다 그랬죠. 우리가 여운 생기는 방법이 도치법을 써도 여운이 생기고요, 생략법을 사용을 해도 여운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행을 명사형으로 끝내도, 그러니까 이제 시행을 명사형으로 끝내도, 연을 명사형으로 끝내도, 문장 시 전체를 명사형으로 마무리해도 여운이 생기고요. 완전하지 않은 문장으로 시를 끝내거나 뭐 시행이나 연을 끝내도 똑같이 여운이 생기겠죠. 혹은 수미상관을 사용해도 여운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운을 생기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다음 것은 이제 문답법인데, 그냥 정말 묻고 답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문 봅시다. 아희야, 무릉이 어디뇨? 물었죠?
나는 얜가 하노라. 본인이 답했죠. 자문자답이죠. 자문자답이고요. 간단하게 표현 방법으로 문답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도노법이 있는데 도노법은 뭐냐 하면 우리가 호명한다 그래서 도노법이고요. 이봐 이웃들아 불렀죠. 산수구경 가자스랴. 그래서 도노법입니다. 도노법이고 도노법을 쏘면 우리가 누군가가 이름을 부르면 철수야 라고 부르면 쳐다보게 되죠.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가 있다 라고 봅니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주의를 환기하는 표현 방법이고요. 이봐 이웃들아 불렀습니다. 산수구경 가자 라고 말을 건네고 있죠. 그래서 대화체 말을 건네는 방식이 사용됐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예문에서. 자, 정도 이제 그 표현 방법들을 봤고요. 시조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요번 주 시조는 이제 대부분 사랑과 관계된 시조들인데요. 뭐 황진이나 홍랑, 개랑 뭐 이런 기생들이 있었고요. 기생들이 쓴 시조들이 거의 이제 사랑을 노래한 그러한 이제 시들이 많고 거의 사랑 노래는 거의 이별하고 맞닿아 있죠. 그래서 이별과 관련된 시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시조는 황진이의 시조고 굉장히 중요하고 교과서에서도 굉장히 잘 나오는 시조입니다. 자, 봅시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내어 춘풍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면 구비구비 펴리라. 자, 일단은 이별 상황입니다. 이별 상황인데 임하고 떨어져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동짓달 기나기만. 동지라는 건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인데 그 동짓달 기나긴 밤에 한 허리를 잘라내어서 가지고 있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동짓달 기나긴 밤이라는 건 시간 개념이죠. 그래서 추상적이고 관념적 대상입니다. 그거를 한 허리를 잘라낸다라는 건 뭔가가 대상에 있어서 허리를 중간 부분을 뭉텅하고 잘라낸다라는 건 이건 구체적인 대상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초장에 사용된 표현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대상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입니다. 굉장히 잘 나오고요.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내가 우리님이 없는데 굉장히 긴 시간을 잘라서 내가 가지고 있겠다 라는 이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춘풍 니불 아래에 봄바람 같은 따뜻한 이불 아래에 서리서리 넣었다가 서리서리는 이제 음성 상징어입니다. 의태어고요. 의태어 의성어를 우리가 음성 상징어라고 묶어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는 의태어 의성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 표현도 나오기는 하지만 음성 상징어라는 표현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성어 의태어는 음성 상징어다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 동짓달 기나긴 밤 잘라낸 거를 갖다가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어놓은 겁니다. 그럼 역시나 또 뭐가 되냐? 추상적이고 관념적 대상을 의태어를 통해서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형성하고 있다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넣어놨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 어른님이면 내가 사랑하는 님, 나와 인연을 맺은 님 오신 날 밤이면 구비구비 펴리라. 그래서 그 시간을 펼쳐놓고 사용하겠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지 않는 그 우리님이 없는 동짓달 기나긴 밤 잘라놨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 임과 함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시간이 빨리 가게 느껴지는 그 시간대에 사용을 하겠다. 이런 참신한 발상이 돋보이는 그런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짓달 기나긴 밤은 우리님이 있지 않고 시간이 매우 길게 느껴지는 그런 밤이고 어른님 오신 날 밤은 우리님이 계시지 않으면서 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지는 다시 동짓달 기나긴 밤은 우리님이 있지 않으면서 기나긴 시간 어른님 오신 날 밤은 우리님과 함께 하면서 짧게 느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두 부분이 서로 대조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조의 방법도 쓰였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맷버들 보도록 합시다. 자, 맷버들 가래 꺾고 보내노라 님의 손에 이것도 이제 이별시간인데 맷버들이면 3버들입니다. 3버들을 가려서 꺾어서 보내노라 님의 손에 자 님의 손에 보내노라 해야 되는데 보내노라 님의 손에 했으니까 도치법이 쓰인 겁니다. 도치법이 쓰였고요. 자신은 창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그 맷버들을 보낼 테니까 주무시는 창 바깥에 심어두고 보소서 밤비에 새잎꽃 나거든. 밤에 비가 왔을 때 그 심어둔 맷버들에서 새잎이 나면 날인가도 여기소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 이파리가 나면 아, 우리 사랑하는 그 여인이 나에게 보낸 이 맷버들의 새잎이 났구나. 우리 님은 잘 계실까?
라고 생각하기를 바라는 거죠. 한마디로 멤버들을 거기에 난 세이프를 보면서 나를 한번 다시 떠올려 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담긴 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멤버들과 새잎은 시적 화자의 분신이고 시적 화자의 마음을 담고 있는 소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라서 보소서, 여기소서 이런 것들은 소망적 어조가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를 봅시다. 자, 이것도 이별시인데요. 이화우 흩뿌릴 때, 이화는 백꽃입니다. 백꽃이 비우자죠. 빛처럼 흩뿌릴 때에 울며 잡고 이별한 님이라고 했습니다. 자, 백꽃이 피는 건 봄입니다. 봄. 그래서 봄의 계절감이 나타나 있는 표현이고요. 시적 화자는 언제 이별했다? 봄에 이별한 겁니다. 봄에 이별을 해서, 자, 추풍낙엽에 저도 날 생각하는가? 추풍, 가을 바람에 낙엽 떨어질 때에 저도 날 생각하는가 그랬으니까 시간이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가을로 넘어갔네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 발생한 거죠. 봄에서 가을로 시간이 넘어갔고요. 그러면 시간적 거리감이 지금 이제 또 생긴 겁니다. 시간이 이만큼 지났는데 이때까지 시적 화자는 님을 잊지 못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님도 날 아직 생각하실까라고 이제 궁금해하는 내용이고요. 천리의 외로운 꿈은 오락가락 하노메라. 임과 나 사이에 천리가 떨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 외로운 꿈이 오락가락, 꿈만 오락가락 한다라는 건데, 이 천리라는 건 정말로 천리가 떨어졌다라기보다는 내가 우리님이 무척 보고 싶은데 천리나 떨어져 있는 것처럼 내가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해서 마치 천리나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공간적 거리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적 거리감, 물리적 거리를 통해서 정말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는 그리움의 깊이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시간적 거리감과 공간적 거리감이 둘 다 사용이 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화우 흩뿌릴지와 추풍낙엽은 이화우가 이게 흩뿌리면서 꽃잎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질 테고 추풍낙엽, 낙엽도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하강적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애상적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도 가능하겠죠. 자, 그런 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 시를 보겠습니다. 두 개의 시가 있는데 첫 번째 시는 서경덕이 쓴 시고요. 두 번째 시는 황진이가 쓴 시입니다. 서경덕과 황진이가 서로 이제 연애를 하면서 쓴 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서경덕은 이제 유학자인데 이제 황진이를 향해서 이런 그리움을 나타내는 이제 표현을 썼고요. 거기에 대한 답가로서 황진이가 이 시를 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시로서 화답하면서 연애를 한 굉장히 멋진 연애의 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서경덕 시부터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 마음이 어린 후이니. 자, 어리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고전 시가에서 어리다는 어리석다라는 뜻이죠.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어휘고요. 마음이 어리석은 후니 하는 일이 다 어리다, 어리석다. 만중운산에, 만중운산이면 만겹이나 되는 깊은 구름 낀 산속에 어느 님이 오리 많은, 어느 님이 오겠는가 많은, 지금 시적 화자가 아주 깊은 산속에 있어서 님이 찾아올 수 없을 만큼 깊은 산속에 있는데 어느 님이 오겠는가 많은, 님이 찾아오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건 시적 화자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는 잎 부는 바람에, 자, 바람이 불어서 나뭇잎이 집니다. 그 나뭇잎 지는 소리에 행여 긴가 하노라. 행여 우리 님이 왔는가 하고 문 열고 바라보는 거죠. 자, 낙엽 지는 소리가 들리는 건 거의 불가능할 텐데 그 작은 소리에도 우리 님이 왔나 해서 문을 열어본다라는 건 그만큼 님이 그립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몹시도 님을 그리워하는 그런 표현이고요. 낙엽 지는 소리에 우리 님이 왔나 하고 문을 열어볼 정도로 님이 그립다. 과장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장법이 사용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몹시 님이 그립다. 이렇게 시를 썼더니 황진이가 거기에 대한 답가로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내 언제 신이 없어 님을 언제 소격간대. 그러니까는 이제 마치 앞에서 우리 님 왔나 하고 문 열어봤는데 우리 님이 없었다. 그래서 지는 잎 부는 바람. 자, 지는 잎이 시적 화자를 착각하게 한 소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거기에 대고 내가 언제 님을 속였느냐. 월침 삼경에, 월침 달이 지는 삼경. 삼경은요, 우리가 이제 고전 시가에 보면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가끔 나오는데 우리가 밤 7시에서 9시까지가 초경이고요.
9시에서 11시까지가 2경이고 3경이면 밤 11시에서 새벽 1시까지입니다. 오늘날로. 옛날에는 이렇게 2시간 단위로 시간을 쟀고요. 이 3경을 왜 기억해야 되냐 하면 고전시가에서 3경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왜 이 시간대가 많이 나오냐. 3경이면 밤 11시 새벽 1시인데 오늘날처럼 전기불이 없기 때문에 이 옛날 사람들은 해가 떨어지면 이제 바로 밤이 되고 해가 떨어지면 조금 있다가 잠을 자니까 밤 11시에서 새벽 1시면 굉장히 깊이 잠에 들었을 시간입니다. 우리 느낌으로 치자면 우리들은 이제 전기가 있고 하니까 우리 느낌으로는 한 새벽 3시, 4시 정도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모든 사람들이 다 깊이 잠에 든 그런 시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그 시간대 잠을 안 자고 깨어 있으면 사람이 좀 약간 센치해진다라고 할까요? 약간 조금 애상적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고전 시가에서 이 시간대를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애상적 정서를 환기하는데 가장 좋은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전 시가에서 약간 쓸쓸하고 슬픈 시간대를 나타낼 때 항상 삼경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삼경을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달이 지는 삼경인데 깊은 밤인데 온 뜻이 전혀 없네. 올 뜻이 전혀 없다면 우리 님이 올 뜻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님이 오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추풍에 지는 잎 소리야. 가을바람에 잎이 지는 거야. 낸들 어이하리요. 서리법이네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거 내 잘못이 아니지 않느냐. 억울하다. 라고 이제 황진이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월침삼경은 달이 지는 깊은 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이미 오지 않는 임을 기다리는 깊은 밤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랑하는 임과 이별한 상태에서 임을 그리워하는 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